돌잔치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요. 저희끼리 조용히 하려고요. 자리도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니 오시면 좀 불편해요. 뭐라고? 그래도 내가 가야지 내 손주 돌잔치인데? 이 가족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누르고 계속 들어주세요. 어머니, 안 오셔도 돼요. 며느리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끝이 칼처럼 똑바로 떨어졌는데 나는 고추를 뒤집던 손을 멈추고 휴대폰을 귀에 붙인 채 채반 위 고추가 바람에 굴러가는 걸 손바닥으로 툭툭 눌러 제자리에 모았습니다. 제가 가야지 손주 보러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제발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잠깐 말이 막혀 고추 채반 손잡이를 꽉 잡았다가 풀었고 마당 한쪽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손등으로 땀을 닦고 마당 의자에 앉아 등을 세웠습니다. 왜냐고 물으니 며느리는 아들도 바쁘고 준비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다는 말을 줄줄이 늘어놓았는데 나는 듣는 동안 고추 한 알을 집어 손가락으로 비비며 빨간 가루가 손톱 밑에 끼는 걸 바지에 쓱 문질러 털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돌잔치 얘기를 하면서도 오지 말아달라는 말을 2번 더 돌려 말했고 나는 대꾸를 줄이고 알았다는 말을 짧게 내뱉은 뒤 통화가 끊기자 휴대폰을 뒤집어 채반 옆에 놓았습니다. 그대로 우물가로 걸어가 손을 씻으면서 손바닥을 몇 번이나 비벼 가루를 떼어냈지만 손톱 사이에 낀 붉은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엌으로 들어가 밥솥 뚜껑을 열고 김을 손으로 휘저었는데 찬장문을 열어 김치를 꺼냈다가 다시 넣고 문을 닫으며 접시를 꺼내놓고도 젓가락을 짚지 못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덜 닫혀 삐소리가 나자 툭 닫고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한번 보고 다시 식탁 위 휴대폰을 봤는데 물컵을 들어 한 모금 삼킨 뒤 컵을 탁 내려놓으니 물이 약간 넘쳐 식탁에 젖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방문 걸쇠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불을 펼쳐 눕자마자 벌떡 일어나 불을 다시 켰고 서랍에서 손주 사진 하나를 꺼내 손끝으로 모서리를 눌러 펴다가 다시 서랍에 넣으며 휴대폰 화면을 켰다 껐다 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는데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투가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렸고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자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미자는 염색약통을 내려놓고 나를 거울 앞으로 앉히더니 머리는 그냥 다듬기만 할 거냐고 물었고 나는 거울을 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가위를 들 때 아까 말을 건 여자가 옆 의자에 앉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는데 미자가 웃으며 얘가 자기 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여자를 다시 봤는데 미자 딸은 화면을 넘기다 말고 내 쪽으로 휴대폰을 돌리며 혹시 이 호텔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화면을 힐끗 보니 반짝이는 연회장 사진이 떠 있었고 테이블이 길게 놓여 있으며 의자 사이 간격도 넉넉해 보였는데 미자는 가위를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여기 요즘 돌잔치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자 딸은 아직 행사 전인데 세팅은 다 끝났다며 화면을 넘겼고 나는 말없이 사진을 더 들여다봤지만 사람은 없고 자리만 가득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화면을 보니 빈 의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자리가 없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자 내 말은 질문이 아니었지만 미자는 가위를 내려놓고 자리 없는 건 아닌데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미자 딸은 눈치를 보며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고 나는 의자 팔걸이를 잡고 손에 힘을 주었는데 미용실 안에서는 드라이기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대신 화면 속 빈 의자들을 눈에 담았고 그 의자 하나하나가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머리를 털어내며 정순아, 너 그냥 안 부른 거야 라고 말했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은 채 가만히 거울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나는 머리를 다하고도 한참 자리를 뜨지 못했고 미자가 다음 손님 오기 전에 일어나라고 재촉해서야 겨우 일어났는데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면서도 자꾸만 그 빈 의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미자 딸이 보여준 사진 속 연회장은 밝고 화려했지만 그 환한 조명 아래 내가 앉을 자리는 없었고 며느리가 전화로 안 오셔도 된다고 말할 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이제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미용실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며 걸었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서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걸었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손이 저절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자리가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리가 많았고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았을 뿐이었는데 그 생각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가 오지 말라니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나 싶었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분명했고 미자 딸이 보여준 사진은 더 분명했습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문틈에 몸을 걸쳤는데 나는 현관 앞에서 신발코를 가지런히 맞추고 가방끈을 한번 끌어올리며 아들 있냐고 물었습니다. 복도 쪽을 한번 훑고 문틈 너머로 집안 공기를 맡았는데 며느리는 문을 활짝 열지 않고 한쪽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나는 신발장을 지나며 바닥에 놓인 장난감 하나를 발끝으로 살짝 밀어 벽 쪽으로 붙였는데 며느리는 그걸 보고 바로 그건 거기 두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손을 떼고 신발끈을 풀어벗은 신발을 가지런히 넣으면서 정리 좀 해주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내가 거실 쪽으로 한 발 더 들어가자 뒤따라오며 목소리를 낮춰 어머니 저희도 사생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쌓인 우편물을 집어들었다가 며느리 시선을 보고 다시 내려놓았는데 며느리는 우편물 위에 손바닥을 얹고 그대로 두는 거라고 또 말했고 나는 잠깐 멈춰 서서 손바닥을 바지 옆선에 문질렀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났고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며느리는 재빨리 방문을 반쯤 닫으며 지금 잔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앞에서 발을 멈추고 문틈 사이로 아이 얼굴만 잠깐 봤는데 손을 뻗었다가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막아서자 손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얼굴만 보고 갈게라고 말하면서도 거실 소파 끝에 앉지도 않고 서서 손가락으로 가방 끈만 만졌습니다. 며느리는 오실 거면 미리 말씀하셔야 한다며 같은 말을 반복했고 나는 됐고 대신 현관 쪽으로 천천히 걸으며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 채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소리에 맞춰 걸음을 재촉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2번이나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내려오자 아이들 뛰는 소리와 택배차 후진 경고음이 겹쳐 들렸고 나는 단지 앞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하나 집어 계산대에 올린 뒤 병뚜껑을 돌려 열고 한 모금 마셨는데 목구멍이 메말라서 물이 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을 내려놓고 숨을 길게 내뱉었는데 편의점 문을 밀고 나와 벤치에 앉아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 이름을 눌렀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손주를 보러 왔는데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방문을 막아섰을 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 순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며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더 짧게 잡아쥐었는데 손주 돌잔치에도 오지 말라고 했고 집에 와도 방문 앞까지만 들여보내주니 나는 이 가족에게 대체 뭐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고 내가 장난감 하나 치우려 해도 그대로 두라고 말하는 게 마치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스쳐 지나갔고 저마다 불이 켜진 창문 안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손주 얼굴 한번 보자고 찾아갔는데 문틈 사이로 잠깐 본 게 전부였고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지만 안아줄 수도 달래줄 수도 없었으며 며느리는 마치 내가 방해되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고 불을 켜도 쓸쓸함은 가시지 않았으며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오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게 느껴졌고 컵을 내려놓으며 식탁 의자에 앉아 며느리 얼굴을 떠올렸지만 자꾸만 방문을 막아서던 그 모습만 생각났습니다. 손주한테 줄 선물도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아이 옷 한 벌 사가려고 백화점까지 갔다 온 건데 전할 기회조차 없었으며 며느리는 미리 연락하라고 했지만 사실 연락한다고 해서 반겨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문자라도 보낼까 하다가 뭐라고 써야 할지 몰라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오늘 갔다 왔다고 하면 며느리한테 또 뭐라고 들을 것 같아서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미자가 미용실 문을 열어주며 내 손목을 끌어안듯 잡았고 나는 거울 앞 의자에 앉아 가방을 발밑에 내려놓은 뒤 지퍼를 끝까지 잠갔습니다. 미자는 앞치마 끈을 매며 내 뒤통수를 살펴보고 빗으로 머리를 쓱쓱 갈랐는데 나는 거울 속 내 눈을 피하지 않고 미자를 봤지만 입은 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나를 샴푸대로 안내하며 수도꼭지를 틀었고 따뜻한 물이 두피를 적시자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손가락을 움찔했는데 두피가 물에 젖어가는 느낌이 이상하게 눈물 날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거품을 내면서 미자 딸이 어제 그 호텔 다녀왔다고 툭 말했고 나는 목을 조금 들면서 샴푸대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자리가 많다더라고 미자가 말했고 빗살로 거품을 밀어내며 연회장이 넓어서 테이블도 쭉 있고 빈자리도 많다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나는 샴푸대에서 몸을 일으켜 수건으로 머리를 감싸고 거울 앞으로 돌아왔는데 미자는 드라이기를 켜며 바람을 내 머리 위로 쏟아냈고 드라이기 소리 사이로 나는 낮게 그럼 왜 나한텐 자리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미자는 드라이기를 잠깐 끄고 내 얼굴을 정면으로 봤는데 나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긁듯 문지르며 가만히 앉아 있었고 미자는 다시 드라이기를 켜고 머리끝을 말아 올리며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를 안 부른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지만 대신 의자 팔걸이를 잡고 몸을 앞으로 살짝 당겼는데 미자는 내 앞에 손거울을 들이밀며 옆머리를 보여줬고 나는 손거울을 받아들고 머리 라인을 한 번 더 확인했지만 사실 거울 속 내 얼굴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용실을 나오자
나는 바로 옆 카페로 들어가 따뜻한 차를 주문했고 주문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테이블에 앉아 손가락 끝이 차츰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자 딸에게 받은 사진을 다시 열었는데 카페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가고 유리문이 열릴 때마다 찬바람이 발목을 스쳤으며 화면 속 빈 의자들을 보고 있자니 그 의자 하나하나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화면을 닫은 뒤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는데 수첩 첫 장에 연필로 호텔 이름을 적고 그 아래에 아들 이름을 적으며 펜뚜껑을 닫았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말이 거짓이었다는 게 확실해졌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부를 생각이 없었으며 미자 딸이 보여준 사진 속 연회장에는 테이블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의자들도 여유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며느리 얼굴을 떠올렸는데 전화로 안 오셔도 된다고 말할 때 목소리가 단호했고 집에 찾아갔을 때도 문틈 너머로만 얘기하며 들여보내지 않았으며 이제 돌잔치마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오는 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카페를 나와 미자에게 나 다시 간다고 짧게 말했는데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하라는 말만 했고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고 불을 켜도 쓸쓸함은 가시지 않았으며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으며 오늘 들은 얘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시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게 느껴졌고 컵을 내려놓으며 식탁 의자에 앉아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호텔 이름 아래 적어둔 아들 이름을 보며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며느리랑 결혼하고 나서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은 분명히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주 돌잔치에 할머니를 부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었지만 며느리는 이미 결정한 것 같았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저 오지 말라는 말만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그냥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손주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았는데 입맛이 없어서 밥을 차려놓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고 대신 찬물을 한 컵 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와 집안이 점점 어두워졌고 불을 켜야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서 그대로 앉아 있었으며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미자가 말한 대로 나는 그냥 안 부른 거였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내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았으며 자리가 없다는 건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싫었던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결국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고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게 뻔했으며 나는 또 혼자 속상해하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일어나 방으로 갔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며느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안 오셔도 된다는 그 말이 자꾸만 되풀이되어 들렸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려 덮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손주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으며 나는 눈을 감고 또 뜨기를 반복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미자야, 오늘은 그냥 머리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고 미자는 거울 너머로 내 얼굴을 한번 훑고 아무 말 없이 알치마를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손바닥으로 무릎을 문질렀는데 미자는 빗으로 가르마를 타며 다시 간다며 하고 짧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 대신 휴대폰을 꺼내 연회장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보더니 빗질을 멈추고 한숨 대신 혀를 찾는데 나는 머리 위로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손등으로 털어냈고 미자는 옆머리를 정리하며 오늘은 깔끔하게 가자고 말했습니다. 의자 팔걸이를 잡고 허리를 곧게 폈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고 미자가 머리를 다듬는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각오가 다져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마무리되자 나는 바로 옷가게로 향했는데 가게 안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마네킹들이 입구에 서 있었으며 옷걸이에서 상의를 하나 꺼내 거울 앞에 대봤습니다. 점원이 다가오자 나는 행사 가는 옷이라고만 말했고 단추를 직접 채워보며 소매를 걷었다 내렸다 반복했는데 거울 속 모습에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계산대에서 봉투를 받아들고 가방 안쪽에 넣으며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나는 침대 위에 옷을 펼쳐두고 신발을 맞춰 놓았고 서랍을 열어 양말을 꺼내며 가방에 휴대폰 충전기를 넣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서서 숨을 한번 고르고 고개를 들었는데 이번엔 보고 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현관불을 끄며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미자한테 전화해서 내일 호텔 간다고 말했더니 미자는 잠깐 말이 없다가 조심하라는 말만 했고 나는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며느리가 나를 막아서면 어떻게 하나 싶기도 했고 또 손주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고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으며 나는 한숨을 쉬며 다시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거울을 보니 어제 미자가 다듬어준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나는 옷깃을 손으로 한번 쓸어내리며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마당을 한번 둘러봤는데 고추 채반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여전히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으며 나는 문을 잠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는데 논밭이 지나가고 건물들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내 손은 무릎 위에 놓인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쪽으로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이게 떨림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고 기사님이 호텔 앞에 차를 세우자 나는 요금을 내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호텔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는데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고 유모차 바퀴 소리가 바닥을 긁었으며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며 손에 든 봉투를 몸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돌잔치 왔다고 말하자 직원은 웃으며 태블릿을 켰고 나는 직원 손가락 움직임만 바라봤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내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몇 번 더 넘기고 다시 나를 봤는데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고 나는 장난감 봉투를 내려다봤다가 직원 얼굴을 보며 아들이 준수고 며느리가 주희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무전기를 눌러 짧게 말하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잠시 후 돌아온 직원은 같은 표정으로 지금은 바로 모시기 어렵다고 하신다며 말했고 나는 잠깐 서 있다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로비 한쪽을 가리켰고 나는 그 방향을 보며 봉투를 다시 꽉 쥐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다가 아무 말 없이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로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종이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사진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는데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바닥 타일만 바라봤으며 직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배에서 소리가 나자 나는 허리를 더 곧게 폈고 로비 카페로 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지만 컵을 쥔 손이 살짝 떨려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섰는데 머리핀을 다시 끼우고 옷깃을 손으로 눌렀으며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오자 장난감 봉투가 발밑으로 밀려 있었고 나는 봉투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는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이로 아들의 뒷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고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으며 직원에게 다가가 언제까지냐고 묻자 직원은 조금만을 되풀이했습니다. 더 묻지 않고 소파에 등을 붙였는데 천장 조명이 눈에 들어와 눈을 한번 찡그렸고 장난감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지만 손주 얼굴은 아직 못 봤습니다. 이제 됐다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가방에 넣었는데 직원에게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고 휴대폰을 켰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횡단보도를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가 따뜻한 음료 하나를 집어 계산대에 올렸으며 밖 벤치에 앉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손주 장난감이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고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는데 대합실 의자에 앉아 사람들 흐름을 바라봤고 버스가 들어오자 맨 뒤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건물이 밀려나는 걸 봤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어둠이 내려와 있었고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뒤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시 안 간다. 걱정 마라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는데 부엌으로 가 물을 올리고 라면 봉지를 뜯었지만 면을 풀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냄비를 싱크대에 밀어넣으며 마당으로 나가 고추 채반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손에 묻은 가루를 씻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집은 조용했고 그게 더 편했으며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나 다시는 안 간다. 나는 아침에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스피커로 켜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잠깐 침을 삼킨 뒤 어머니 그날은 상황이 좀 이라고 말했고 나는 컵에 물을 따르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명단에 없었다고 대꾸했습니다. 말을 더 보태지 않았는데 로비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분위기 때문에 대기에 달라는 그 문장 하나만 꺼냈더니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내려놓았는데 호텔 이름과 대기 안내라는 말만 적혀 있었고 손주 장난감 들고 갔다가 결국 못 주고 왔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나는 받자마자 너도 알잖아. 내가 못 들어간 거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엄마 그건 하다 말을 흐렸습니다. 더 묻지 않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는데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왔고 나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으며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아들도 할 말이 없었으며
나는 이제 손주 얼굴을 보러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메모지를 다시 보며 호텔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는데 저 넓은 연회장에 빈자리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내 이름은 명단에 없었고 며느리는 처음부터 나를 부를 생각이 없었으며 분위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로비에 앉혀놨던 겁니다. 손주를 보러 간다는 게 이렇게 굴욕적인 일이 될 줄은 몰랐는데 로비 소파에 앉아 시계만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 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고 결국 얼굴 한번 못 보고 돌아온 게 억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미자한테 전화를 걸어 호텔 일을 얘기했더니 미자는 한참 말이 없다가 그래도 잘했다며 이제 내 인생 살아라고 말했고 나는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와 함께 실버타운 체험 상담 예약을 맞으셨냐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책상 위에 체험 일정표와 비용 안내서가 놓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는데 계약서부터 찾지 않고 방 구조도를 먼저 보며 창문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체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금 항목을 짚었고 나는 금액을 보고 바로 메모했는데 입주금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예약 확인서를 가방에 넣으며 센터를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는데 통장을 꺼내 잔액을 다시 확인했고 체험 비용과 예약금을 빼도 돈이 꽤 남아 있었으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직 급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반찬 몇 가지만 사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달력에 체험 날짜를 표시했는데 그 옆에 작게 서두르지 말 것이라고 적었고 실버타운이 당장 들어가야 할 곳은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알아두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돈은 지금 써도 된다고 생각하며 부엌 식탁에서 통장을 펼쳐 놓았는데 체험비와 예약금을 다시 빼고 남은 금액을 적었고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한 곳 이름을 적지 않고 대신 용도를 나눴습니다. 급식, 병원, 혼자 사는 노인 이렇게 적어두고 다음날 읍내로 나가 먼저 복지관을 찾았는데 정기 말고 필요한데 나눠 쓰게 해달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절차를 설명했고 나는 금액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실에도 들렀는데 노인 의료비 쪽으로 쓰겠다고 말했고 무료급식소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서서 주방에서 나는 냄비 소리를 들으며 금액만 정해 전달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체를 나눠 처리했는데 직원은 한 번에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눠서 하겠다고 말했고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며 파일 표지에는 날짜만 적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실버타운은 체험만 한다. 돈은 내가 정리한다는 내용이었고 답장은 없었지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이제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한테 돈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으며 실버타운 체험도 그냥 내가 구경 삼아 다녀오는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체험 오신 분이냐는 안내 직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실버타운 체험날 일정표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고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지만 맨 앞자리는 피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자 나는 웃으며 구경만 하러 왔다고 대답했고 체조 시간에는 팔을 올렸다 내리며 천천히 따라 했는데 끝나고 나니 숨이 편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잠깐 앉아봤는데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고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며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산책로를 걸었는데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다시 묶으며 같이 걷던 사람이 여기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만 봤는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고 집에 도착해 슬리퍼로 갈아 신으며 차를 끓여 한 잔 마셨습니다. 체험 일정표를 접어 서랍에 넣었는데 휴대폰에 아들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바로 열지 않았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리며 혼잣말처럼 아직은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실버타운이 당장 들어갈 곳은 아니지만 언젠가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고려해 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으니 내가 알아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 얼굴은 못 봤지만 그 대신 내 앞길은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호텔 로비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았으며 나는 이제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마당에는 고추 채반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내일은 날씨 좋으면 고추를 다시 뒤집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는데 며느리한테 다시는 안 간다고 말한 것도 실버타운 체험을 다녀온 것도 기부금을 나눠서 처리한 것도 모두 내가 결정한 일이었고 누구한테 허락받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우니 몸이 편안했고 손주 생각이 나긴 했지만 더 이상 억지로 얼굴 보러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했으며 나는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소파 끝에 앉아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로비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종이 봉투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맞은편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사진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는데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바닥 타일만 바라봤으며 직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분위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배에서 소리가 나자 허리를 더 곧게 폈고 로비 카페로 가 따뜻한 물을 받아왔지만 컵을 쥔 손이 살짝 떨려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로 가 거울 앞에 섰는데 머리핀을 다시 끼우고 옷깃을 손으로 눌렀으며 거울 속 얼굴을 한참 보다가 돌아섰지만 내 얼굴이 평소보다 훨씬 지쳐 보였습니다. 다시 소파로 돌아오자 장난감 봉투가 발밑으로 밀려 있었고 봉투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봤는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사이로 아들의 뒷모습이 잠깐 스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했고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으며 직원에게 다가가 언제까지냐고 묻자 직원은 조금만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는데 그 조금만에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 묻지 않고 소파에 등을 붙였는데 천장 조명이 눈에 들어와 눈을 한번 찡그렸고 장난감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며 손주 얼굴은 아직 못 봤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로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고 아이를 아는 부모들은 사진을 찍으며 행복해 보였는데 나만 여기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1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고 배는 더 고파졌지만 어디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으며 혹시라도 부르면 바로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나올까 싶어
고개를 들었지만 매번 낯선 사람들 뿐이었고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봉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풍선을 나눠주고 있었고 아이들이 풍선을 받아들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 손주도 저기 어디쯤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직원이 지나갈 때마다 물어볼까 하다가 참았는데 이미 한 번 물었을 때 조금만 기다리라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고 또 물어봤자 같은 대답만 들을 것 같았으며 괜히 민폐 끼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주한테 줄 장난감을 봉투에서 꺼내 손에 쥐어봤는데 작은 곰 인형이었고 부드러운 촉감이 손바닥에 느껴졌지만 이걸 언제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형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는데 로비 카페에서 커피 냄새가 풍겨왔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물 한 잔만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시계를 보니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고 돌잔치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일 텐데 나는 아직도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게 참담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결국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전화 한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며느리가 분위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했다는 말을 직원한테 들었다고 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 싶었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그만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직원에게 고개만 끄덕이고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는데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는데 로비 안 따뜻한 공기와는 달리 바깥은 차가웠고 나는 옷깃을 여미며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따뜻한 음료 하나를 집어 계산대에 올렸는데 밖 벤치에 앉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손주 장난감이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고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고 저 안에서 지금 돌잔치가 한창일 텐데 나는 손주 얼굴 한번 못 보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허탈했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아 사람들 흐름을 바라봤는데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이를 아는 부모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 손주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그만 잊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자 맨 뒤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건물이 밀려나는 걸 봤는데 도시를 벗어나 논밭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집에 가서 뭘 해야 할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어둠이 내려와 있었고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번호를 눌렀는데 다시 안 간다. 걱정 말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내 목소리가 단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부엌으로 가 물을 올리고 라면 봉지를 뜯었는데 면을 풀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냄비를 싱크대에 밀어 넣으며 밥 먹을 기운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고추 채반을 다시 뒤집었는데 손에 묻은 가루를 씻으며 고개를 들었고 집은 조용했지만 그게 더 편했으며 오늘 하루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며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니 호텔 로비 천장 조명이 떠올랐고 그 밝은 조명 아래서 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에 허무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억지로 보러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나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으며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가방에 넣었는데 직원에게 더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며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고 휴대폰을 켰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횡단보도를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가 따뜻한 음료 하나를 집어 계산대에 올렸으며 박 벤치에 앉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손주 장난감이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 지퍼를 끝까지 닫았는데 손주한테 주려고 샀던 작은 곰 인형이 이제는 영영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았고 그 생각에 가슴 한쪽이 저릿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호텔 건물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고 저 안에서 지금 돌잔치가 한창일 텐데 나는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허탈했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사람들 흐름을 바라봤는데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이를 아는 부모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 손주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그만 잊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버스가 들어오자 맨 뒤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건물이 밀려나는 걸 봤는데 도시를 벗어나 논밭이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집에 가서 뭘 해야 할지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하자 어둠이 내려와 있었고 마당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으며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은 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는데 목구멍이 따끔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번호를 눌렀는데 다시 안 간다. 걱정 말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내 목소리가 단호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부엌으로 가 물을 올리고 라면 봉지를 뜯었는데 면을 풀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냄비를 싱크대에 밀어 넣으며 밥 먹을 기운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고추 채반을 다시 뒤집었는데 손에 묻은 가루를 씻으며 고개를 들었고 집은 조용했지만 그게 더 편했으며 오늘 하루 겸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이제는 정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2시간 넘게 기다렸던 일이 며느리가 분위기 때문에 대기하라고 했다는 직원의 말이 손주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온 일이 차례대로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며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니 호텔 로비 천장 조명이 떠올랐고 그 밝은 조명 아래서 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생각에 허무했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억지로 보러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나는 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으며 눈을 감고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돌렸는데 손주가 울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호텔 로비에서 본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며 내 손주도 저렇게 웃고 있을 텐데 나는 그 웃음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고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가지 않는 게 맞았으며 억지로 가봤자 또 로비에 앉혀놓고 기다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는데 고추 채반을 확인하고 물을 주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차려 먹으려 했지만 입맛이 없어서 물만 한 컵 마시고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려서 보니 아들한테서 온 전화였고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어제 일 얘기를 해야 할 텐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고 아들이 미안하다고 해봤자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며 며느리 편을 들 게 뻔해서 듣기 싫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미자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안 갔다고 말했더니 미자는 잠깐 말이 없다가 그래도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자는 내가 거기서 또 기다리고 있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다며 이제 손주 생각은 접고 내 인생이나 살라고 말했고 나는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 말이 맞았고 이제는 손주 생각을 접어야 했으며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보러 갈 수는 없었고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방에서 손주한테 주려던 장난감을 꺼내 손에 쥐었는데 작은 곰 인형이 손바닥에서 부드럽게 느껴졌고 이걸 손주한테 줄 날이 올까 싶었지만 아마 영영 못 줄 것 같았습니다. 인형을 다시 가방에 넣고 지퍼를 닫았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주겠지만 그 기회가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었고 며느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나는 손주를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고추 채반을 다시 뒤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날씨는 좋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갔는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뭘 먹어야 할지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결국 라면을 끓여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가족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웃는 장면이 나왔고 나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지만 다른 채널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서 결국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라면 국물을 다 마시고 그릇을 싱크대에 놓으며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 정말로 손주 생각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보러 갈 수는 없었으며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고 누웠는데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마음을 정리한 하루였으며 이제 손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을 거였고 아들이 전화해도 짧게 끊을 거였으며 더 이상 그쪽 가족 일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잠들 수 있었고 손주 생각이 떠올랐지만 억지로 떨쳐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느리야, 나 다시는 안 간다. 나는 아침에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스피커로 켜고 말했는데 며느리는 잠깐 침을 삼킨 뒤 어머니 그날은 상황이 좀 이라고 말했고 나는 컵에 물을 따르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명단에 없었다고 대꾸했습니다. 말을 더 보태지 않았는데 로비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분위기 때문에 대기에 달라는 그 문장 하나만 꺼냈더니 며느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지를 내려놓았는데 호텔 이름과 대기 안내라는 말만 적혀 있었고 손주 장난감 들고 갔다가 결국 못 주고 왔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고 나는 받자마자 너도 알잖아. 내가 못 들어간 거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엄마 그건 하다 말을 흐렸습니다. 더 묻지 않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며 통화를 끊었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뒤집어 놓았는데 창밖으로 아침 햇빛이 들어왔고 나는 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으며 그게 끝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고 아들도 할 말이 없었으며 나는 이제 손주 얼굴을 보러 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고추 채반을 확인했는데 빨갛게 잘 마른 것들이 제법 쌓여 있었고
손으로 하나씩 집어 항아리에 담으며 올해는 고추가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추 냄새가 손에 배어 코를 간지렸는데 예전에는 며느리가 고추 좀 달라고 하면 한 봉지씩 싸줬지만 이제는 그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먹을 만큼만 따로 챙기고 나머지는 미자나 이웃들한테 나눠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우물가로 가서 손을 씻는데 찬물이 손바닥을 적시자 시원했고 손가락 사이사이 끼어있던 고춧가루를 비누로 문질러 씻어내며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는데 김치가 이제 막 익어서 시원한 맛이 났고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냄비를 꺼내며 두부 하나를 썰어 넣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동안 밥을 퍼서 상을 차렸는데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리니 그래도 먹을 만했고 김치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니 아삭한 소리와 함께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밥에 말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는데 아침 뉴스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고 앞으로 며칠간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는 소식에 고추 말리기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게 보였고 손을 흔들자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 담 너머로 할머니한테 고추 좀 드릴까요라고 물으니 할머니는 좋다며 웃었고 나는 잘 마른 고추 한 움큼을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며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손주들이 전화도 잘 안 한다며 한숨을 쉬었는데 나도 비슷한 처지라 공감이 되어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아야죠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추 잘 먹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미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미자는 뭐 하냐고 물었고 나는 그냥 집에서 고추 정리한다고 대답했더니 미자는 실버타운 체험은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다음 주라고 말하자 미자는 같이 가겠다며 시간 맞춰서 연락하라고 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는데 미자가 같이 가준다니 든든했습니다. 달력을 꺼내 체험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미자 이름도 옆에 작게 적어놓고 그날 입고 갈 옷도 미리 생각해놔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옷장을 열어 옷들을 훑어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간단하게 국수를 삶아 먹었는데 찬물에 헹군 국수에 김치랑 참기름을 넣어 비비니 맛이 괜찮았고 후루룩 소리 내며 먹으며 오랜만에 입맛이 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으로 나가 고추 채반을 다시 뒤집었는데 오후 햇빛이 강해서 금방 마를 것 같았고 저녁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그늘 아래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건드렸고 나무 그늘 아래는 시원해서 눈을 감고 잠깐 졸았는데 새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니 까치 한 마리가 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고추를 확인하며 잘 마른 것들을 골라냈는데 오늘만 해도 제법 많이 말라서 항아리가 반쯤 찼고 며칠만 더 하면 다 마를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며 된장찌개를 데웠는데 아침에 끓인 찌개가 더 익어서 맛이 더 깊어졌고 밥을 퍼서 상을 차리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주식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예전에 남편이 주식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채널을 돌려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왔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니 우리 며느리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 저녁 공기를 마셨는데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았고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펼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는데 며느리한테 선을 그었고 고추도 잘 말렸고 이웃 할머니한테 고추도 나눠줬으며 실버타운 체험 준비도 시작했으니 나름 알찬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험 상담 예약 맞으시죠? 나는 미자와 함께 실버타운 상담실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는 체험 일정표와 비용 안내서가 놓여 있었고 상담사는 웃으며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계약서부터 찾지 않고 방 구조도를 먼저 봤는데 창문 위치를 확인하며 햇빛이 잘 드는지 살펴봤고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하루 체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약금 항목을 짚었고 나는 금액을 보고 바로 메모했는데 입주금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설명하는 동안 나는 일정표를 자세히 봤는데 아침 식사 시간, 체조 프로그램, 점심 식사, 산책 시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예약 확인서를 가방에 넣으며 센터를 나왔는데 미자는 괜찮아 보이더라며 말했고 나는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다시 확인했는데 체험 비용과 예약금을 빼도 돈이 꽤 남아 있었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충분했으며 아직 급할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말했고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는데 반찬 몇 가지만 사고 바로 집으로 왔고 달력에 체험 날짜를 표시하며 그 옆에 작게 서두르지 말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실버타운이 당장 들어가야 할 곳은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 알아두는 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느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아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으니 내가 알아서 준비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식탁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쳤는데 이 돈은 지금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체험비와 예약금을 다시 빼고 남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한 곳 이름을 적지 않고 대신 용도를 나눴는데 급식, 병원, 혼자 사는 노인 이렇게 적어두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읍내로 나가 먼저 복지관을 찾았는데 정기 말고 필요한데 나눠 쓰게 해달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절차를 설명했고 나는 금액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실에도 들렀는데 노인 의료비 쪽으로 쓰겠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고맙다며 영수증을 챙겨줬고 나는 가방에 넣으며 무료급식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료급식소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섰는데 주방에서 냄비 소리가 났고 점심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으며 나는 금액만 정해 전달했습니다. 급식소 직원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라며 감사 인사를 했고 나는 별 말씀을요 라고 대답하며 나왔는데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체를 나눠 처리했는데 직원은 한 번에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눠서 하겠다고 말했고 각각 복지관, 병원, 급식소로 보내는 걸 확인하며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파일에 정리했는데 파일 표지에는 날짜만 적었고 서랍 깊숙이 넣으며 이제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실버타운은 체험만 한다. 돈은 내가 정리한다는 내용이었고 답장은 없었지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며칠 뒤 체험날이 되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는데 전날 밤 미리 챙겨둔 옷을 입고 거울을 보니 단정해 보였고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미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찍 나왔다며 웃었고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자는 긴장되냐고 물었는데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고 새로운 곳에 간다는 설렘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도착하니 안내 직원이 체험 오신 분이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표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고 반찬이 깔끔하게 나와서 맛도 괜찮았으며 옆자리 할머니는 여기 음식이 짜지 않아서 좋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프로그램 설명을 들으러 갔는데 나는 맨 앞자리는 피하고 중간쯤에 앉았고 강사가 하루 일과를 설명하는 동안 메모를 하며 들었습니다. 체조 시간에는 팔을 올렸다 내리며 천천히 따라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끝나고 나니 숨이 편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잠깐 앉아봤는데 침대가 푹신했고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으며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며 이런 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 안에는 화장실도 있었고 옷장도 있었으며 책상도 있어서 혼자 지내기에 충분해 보였고 무엇보다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점심 후에는 산책로를 걸었는데 실버타운 뒤편에 조성된 산책로가 제법 길었고 나무 그늘 아래로 난길을 따라 걸으니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다시 묶었는데 같이 걷던 할머니가 여기 생각보다 괜찮다며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집에 있으면 외로워서 여기 오는 게 낫다며 말했고 나는 그 말에 공감이 되어서 나도 비슷한 처지라고 말하며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으로는 노래 교실이 있었는데 강사가 나와서 옛날 가요를 함께 부르자고 했고 나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입만 벙긋거렸지만 다들 신나게 부르는 걸 보고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졌고 옆에 앉은 할머니는 노래를 잘 부른다며 칭찬했으며 나는 어디라고 겸손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휴게실로 가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니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고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봤는데 미자는 어땠냐고 물었고 나는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고 언젠가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저런 곳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슬리퍼로 갈아 신었는데 차를 끓여 한 잔 마시며 체험 일정표를 접어 서랍에 넣었고 휴대폰에 아들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는데 체험 날짜 옆에 작게 괜찮았음이라고 적었고 나는 혼잣말처럼 아직은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실버타운이 당장 들어갈 곳은 아니지만 언젠가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고려해 볼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체험해 본 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며 오늘 하루가 알차게 보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고 간단하게 밥을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나는 부엌 식탁에서 통장을 펼쳐놓았는데 체험비와 예약금을 다시 빼고 남은 금액을 적었고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서 한 곳 이름을 적지 않고 대신 용도를 나눴습니다. 급식, 병원, 혼자 사는 노인 이렇게 적어두고 수첩을 덮었는데 며느리나 아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허락받을 필요도 없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음 날 읍내로 나가 먼저 복지관을 찾았는데 정기 말고 필요한데 나눠 쓰게 해달라고 말하자 담당자는 절차를 설명했고 나는 금액을 적고 서명했습니다. 병원 사회사업실에도 들렀는데 노인 의료비 쪽으로 쓰겠다고 말하자 담당자는 고맙다며 영수증을 챙겨줬고 나는 가방에 넣으며 무료급식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료급식소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섰는데 주방에서 냄비 소리가 났고 점심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으며 나는 금액만 정해 전달하며 어르신들 식사에 보태 달라고 말했습니다. 급식소 직원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라며 감사 인사를 했고 나는 별말씀을요라고 대답하며 나왔는데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고 내 돈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체를 나눠 처리했는데 직원은 한 번에 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나눠서 하겠다고 말했고 각각 복지관, 병원, 급식소로 보내는 걸 확인하며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파일에 정리했는데 파일 표지에는 날짜만 적었고 서랍 깊숙이 넣으며 이제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실버타운은 체험만 한다. 돈은 내가 정리한다는 내용이었고 답장은 없었지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당에서 고추를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고 화면을 보니 아들 번호였지만 받지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또 돈 얘기를 할 게 뻔했고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따지거나 아니면 실버타운 얘기를 꺼낼 것 같아서 받고 싶지 않았으며 나는 고추 채반을 뒤집으며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더 올렸지만 나는 받지 않았고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라는 내용이었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며느리 번호였고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돈을 왜 그렇게 쓰시냐며 물었고 나는 내 돈이니까 내가 쓰고 싶은데 쓴다고 대답했는데 며느리는 그래도 저희한테 상의는 하셔야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상의할 필요 없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잠깐 말이 없더니 실버타운은 체험만 하신다며 라고 말했고 나는 그렇다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는데 며느리가 내 돈 쓰는 것까지 간섭하려 한다는 게 기가 찼고 손주 돌잔치에도 오지 말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얘기나 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이 차갑게 느껴졌고 컵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뉴스에서는 노인 복지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통계가 나오니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미자는 며느리한테서 전화 왔냐고 물었고 나는 어제 왔다고 대답했더니 미자는 뭐라고 하더라며 물었습니다.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말하자 미자는 신경 쓰지 말라며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지라고 말했고 나는 그래 라고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 말이 맞았고 내 돈을 내가 쓰는데
며느리한테 허락받을 필요는 없었으며 오히려 복지관이나 급식소에 쓰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고추 채반을 확인했는데 며칠간 잘 말려서 이제 거의 다 마른 상태였고 항아리에 담으며 올해 고추 농사는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추 냄새가 손에 배어 코를 간지렸는데 우물가로 가서 손을 씻으며 찬물이 손바닥을 적시는 느낌이 시원했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았으며 며느리 전화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을 준비했는데 된장찌개를 끓이며 두부를 썰어 넣었고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으며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리니 그래도 먹을 만했고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밥에 말아 먹으니 맛이 괜찮았으며 김치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니 아삭한 소리와 함께 시원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는데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게 보였고 손을 흔들자 할머니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쳤는데 기부한 금액과 날짜를 적어두고 실버타운 체험 날짜도 확인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실버타운 체험까지는 아직 며칠 남았고 그 전에 집 안정리도 해야 했으며 옷장에 있는 입지 않는 옷들도 정리해서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어 옷을 하나씩 꺼내며 입지 않는 옷들을 골라냈는데 예전에 아들이 사준 옷도 있었고 며느리가 명절 때 준 옷도 있었으며 손주 보러 가려고 샀던 옷도 걸려 있었습니다. 옷들을 하나씩 꺼내 침대 위에 쌓아놓으며 어떤 건 기부하고 어떤 건 버리기로 했는데 손주 보러 가려고 샀던 옷은 한 번도 입지 못했고 이제는 입을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기부 더미에 넣었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니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었으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큰 봉투에 옷들을 담아 묶었는데 내일 읍내 나가는 길에 복지관에 갖다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현관 옆에 두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는데 드라마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는데 다른 프로그램들도 별로 재미가 없어서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었고 돈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했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내 뜻대로 살 거라는 생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체험 오신 분이세요? 나는 실버타운 체험날 안내 직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일정표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프로그램 설명을 들었는데 맨 앞자리는 피하고 중간쯤에 앉았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자 나는 웃으며 구경만 하러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체조 시간에는 팔을 올렸다 내리며 천천히 따라했는데 끝나고 나니 숨이 편해졌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잠깐 앉아보니 생각보다 침대가 푹신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는데 나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보며 여기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점심 후에는 산책로를 걸었는데 벤치에 앉아 신발끈을 다시 묶으며 같이 걷던 사람이 여기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창밖만 봤는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고
언젠가 필요하면 이런 곳도 고려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슬리퍼로 갈아 신었는데 차를 끓여 한 잔 마시며 체험 일정표를 접어 서랍에 넣었고 휴대폰에 아들 메시지가 와 있었지만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렸는데 나는 혼잣말처럼 아직은 여기까지만이라고 말했고 잠시 후 그래도 괜찮다고 덧붙이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며 저녁을 준비했는데 김치를 접시에 담고 된장찌개를 데우며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천천히 먹으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는데 실버타운 체험도 다녀왔고 기부도 했고 며느리 전화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으며 나름 알찬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 저녁 공기를 마셨는데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았고 고추 채반을 한 번 더 확인하며 내일도 날씨 좋으면 고추를 마저 말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